제 평생 제가 이렇게 건망증 심한 사람이라는 게 이토록 다행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제 통장에 있던 100억 원은 지금쯤 아마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요. 이야기는 도련님,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결혼식 바로 전날 밤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민준이 결혼하는 건 우리 집안의 큰일이다. 너는 형수니까 열흘 전에는 미리 와서 도와야 한다. 장 보고 신혼집 청소하고 친척들 맞이하는 거 전부 네가 신경 좀 써야 해. 난 이제 늙어서 힘에 부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도련님 결혼은 좋은 일이니 형수된 제가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평소에 시댁에 박하게 군 것도 아니었거든요.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는 순금으로 20g짜리 팔찌를 해드렸고 시누이 지혜가 취직할 때는 친구 3명에게나 부탁해서 겨우 사무직 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물론 지혜는 2달 만에 힘들다고 그만뒀지만 어쨌든 저는 제 도리를 다했죠. 그래서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목록 적어주세요. 가는 길에 사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 편한 옷 몇 벌을 골랐죠. 열흘 동안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불편한 옷은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랍에서 전에 시어머니 드리려고 사뒀던 새 캐시미어 목도리를 꺼냈어요. 촉감이 정말 부드러웠죠. 원래 결혼식 당일에 드리려 했는데 미리 가져가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아, 시누이에게 줄 핸드크림도 챙겼어요. 사무실 에어컨 때문에 손이 건조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지혜가 좋아하는 벚꽃향으로 일부러 골라 샀거든요. 짐을 다 챙겨서 베이지색 캔버스 가방에 넣고 빠뜨린 게 없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목도리, 핸드크림, 갈아입을 옷, 지갑, 열쇠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 기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뽑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차는 흰색 소형차예요. 차를 몰고 한 20분쯤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얼른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어젯밤 충전한다고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게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재촉하셨던 터라 늦으면 또 잔소리하실 게 뻔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제 100억 원대 자산이 대부분 그 핸드폰 안에 금융앱에 들어있었고 변호사이신 고모의 연락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자산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고모와 상의하는데 급할 때 연락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게다가 도련님 결혼식 때문에 친척분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확인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가서 핸드폰만 챙겨 나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어요. 이웃에게 방해될까봐. 그리고 혹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먼저 저희 집에 와 있을까 봐서요.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 저희 집에 먼저 들렀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 때도 일부러 소리를 죽였어요. 열쇠를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리며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었죠.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처럼 수다 떠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억누르지 못하는 흥분과 은밀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신혼집에 갔다더니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저는 차마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문틈의 귀를 바짝 대고엿들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어제 그 애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은행 계좌번호를 몰래 베껴놨다. 내 방 서랍에 넣어뒀어. 걔가 쓰는 금융 앱 이름까지 다 적어놨지. 곧이어 시누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진짜? 그럼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가 없으면 돈을 못 빼잖아. 뭘 그리 서둘러.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죠.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이따 형수가 오면 짐 정리하는 척하면서 슬쩍 말을 걸어. 핸드폰 결제 비밀번호는 바꿨는지, 은행카드는 보통 어디에 두는지 떠보는 거야. 걔는 워낙 사람을 잘 믿으니까 네가 살갑게 굴면 분명히 다 말해줄 거다. 저는 손에 쥔 캔버스 가방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손목의 옥팔찌를 만졌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라 평소에 절대 빼지 않는 거였죠. 차가운 옥의 감촉이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그럼 돈은 언제쯤 뺄 수 있는데? 나도 명품 가방 진짜로 하나 갖고 싶단 말이야. 저번에 짝퉁 들고 갔다가 회사 동료한테 들켜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길어야 사흘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어요.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내가 핑계를 대서 걔 핸드폰을 빌릴 거야. 그리고 한눈 파는 사이에 100억 원을 내 통장으로 옮기는 거지. 그러면 민준이 결혼 자금은 걱정할 거 없어. 더 큰 신혼집에 좋은 차도 사주고 남는 돈으로 네 시집 갈 때 혼수도 챙겨주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일어서는 거야. 100억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윙하고 울리면서 휘청했어요. 저는 시댁에 제 예금이 100억 원이나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쓸 만큼의 자산이 있다고만 했죠. 대체 어떻게 안 걸까요? 제가 평소에 무심코 흘리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제 계좌를 몰래 뒤져본 걸까요? 저는 얼른 캔버스 가방 안주머니에서 예비용 핸드폰을 꺼냈어요. 고모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두라고 하신 거였죠. 주사용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연락처와 녹음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켜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문틈 가까이 대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어요. 걱정 마라. 이건 무조건 성공해. 걔는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순종적이었냐. 나중에 사실을 알아도 어쩌지 못할걸. 이혼한 여자가 어딜 가서 기댈 데가 있겠어. 그리고 우린 한 가족인데 설마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기라도 하겠니?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엄마가 최고야. 돈 생기면 나도 회사 그만두고 매일 쇼핑이나 해야지.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되겠다. 쉿, 너무 좋아하지만 말고. 이따 형수 돌아오면 절대 티내지 마라.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돈이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축하하자고. 저는 예비용 핸드폰으로 약 2분간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얼른 뒤로 물러나 방금 도착한 척했어요. 일부러 헛기침을 한 뒤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 죄송해요. 핸드폰을 깜빡하고 나와서요. 한참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네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더군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핸드폰처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얼른 챙겨서 가자. 민준이 신혼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신우이도 제게 다가와 가방을 들어주는 척하며 살갑게 웃었어요. 형수님, 제가 핸드폰 찾아드릴게요. 어디에 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손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거실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었어. 저는 탁자로 걸어가 충전기를 뽑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가방을 들며 말했죠. 어머님, 지혜야. 이제 가요. 민준이 기다리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신우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의 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저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예비용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은 굳어졌어요. 100억 원.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일부러 캔버스 가방을 조수석에 두었어요. 그리고 손을 슬쩍 안주머니에 넣어 예비용 핸드폰을 꽉 쥐었죠. 방금 녹음한 파일은 아직 임시 저장함에 있었어요. 기회를 봐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돈을 옮기려 하는지에 대한 증거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일부러 말을 걸었죠. 어머님, 민준이 신혼집은 정리가 좀 됐어요? 커튼이나 장식품 같은 거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됐다. 너는 가서 창문이나 닫고 옷 정리나 좀 도와줘. 돈 쓰는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눈짓하는 것을 보았어요. 시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거겠죠. 마침 신호에 걸렸을 때 저는 주사용 핸드폰이 울리는 척하며 꺼내보더니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차, 아까 예비용 핸드폰을 안 챙겼네. 주사용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큰일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안주머니에서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대시보드 위에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내려놓았어요. 사실 녹음 기능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 중이었죠.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신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그 예비용 핸드폰에 은행카드 정보 같은 거 저장해뒀어요? 저번에 제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결제 앱 연동을 끊어놓지 않아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잖아요.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예비용 핸드폰에는 연락처 몇 개만 저장해뒀어. 중요한 정보는 다 이 핸드폰에 있고 지문인식으로 잠가둬서 다른 사람은 못 써. 저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물었어요. 왜? 내가 핸드폰 잃어버릴까봐 걱정돼? 신우이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뒷좌석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화를 이어받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내 금융계좌에 돈이 꽤 들어있잖아. 누가 노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참, 그 계좌 비밀번호, 핸드폰 결제 비밀번호랑 똑같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아니요, 달라요. 헷갈릴까봐 일부러 다르게 설정했는데 가끔은 저도 한참 생각해야 겨우 기억나요.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하는 듯 했어요. 40분쯤 달려서
민준이의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방 2개짜리 전셋집이었는데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불과 식기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민준이는 결혼식 답례품을 사러 나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는 저 창문부터 닦아라. 유리에 먼지가 너무 많구나. 지혜, 너는 나랑 안방에 가서 민준이 옷 좀 정리하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시어머니의 가방이나 방을 뒤져서 제 계좌 정보가 적힌 쪽지를 찾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탁자 위에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닦는 척하면서 안방 쪽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안방에서 빈 옷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형수님, 옷걸이 남는 거 있어요? 도련님 옷이 다 안 걸려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부러 말했어요. 아, 내 가방에 몇 개 있을 거야. 네가 좀 꺼내줄래? 옆 주머니에 있어. 신우이가 제 가방으로 가는 사이 저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상자를 뒤지고 있어서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침대 옆 협탁을 훑어보았어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낡은 빨간색 상자가 보였어요. 아까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가 안방 서랍에 넣어뒀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저 상자 안에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옷걸이를 찾는 척하며 협탁으로 다가가 재빨리 상자를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접힌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제 이름과 함께 제가 주로 쓰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얼른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쪽지를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상자를 닫았습니다. 뭘 그렇게 찾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황급히 웃으며 말했죠. 옷걸이요. 아까 여기에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침대 밑을 뒤지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어라, 거실에 떨어졌나 봐요. 거실에서 찾아봐야겠어요. 안방을 나서자마자 신우이가 옷걸이 몇 개를 들고 오는 것과 마주쳤어요. 형수님, 찾았어요. 여기요. 저는 옷걸이를 건네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계좌 정보가 적힌 쪽지 사진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물증은 충분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발뺌하더라도 이 증거들은 그들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임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시키는 대로 얌전히 창문을 닫고 식탁을 정리하고 민준이의 옷을 옷장에 걸었어요. 심지어 부엌에 가서 쌓여있던 설거지까지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경계를 풀고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어보니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묻더군요. 엄마, 아까 형수가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괜찮아. 내일 내가 민준이 월세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형수한테 대신 송금해달라고 할 거야. 난 핸드폰 조작이 서툴다고 핑계를 대면 걔 핸드폰으로 송금해주겠지. 그때 옆에서 비밀번호를 봐두면 돼. 저는 즉시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부엌문 쪽을 향해 녹음을 시작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녹음하기에는 충분했죠. 녹음을 마친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깨끗이 씻은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다 했어요. 저녁은 뭐 해 먹을까요? 제가 마트에 가서 장 봐올게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렸어요. 아니다, 아니다. 이따 민준이 오면 사오라고 할 테니 너는 좀 쉬어라.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모르는 척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사실은 고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통화는 엿들을까봐 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증거도 확보했어요.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고모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네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증거 잘 챙겨오너라.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상의해보자. 저는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척 일부러 소리내어 웃었어요. 어머님, 이 영상 좀 보세요. 너무 웃겨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화면을 힐끗 보더니 별말 없이 시누이에게로 가 다시 귓속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있고 고모도 있으니 그들이 어떤 수를 쓰든 저는 다 받아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내일 고모를 만나 반격의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됐어요. 저녁에는 민준이가 족발과 맥주를 사들고 돌아왔어요. 넷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민준이가 계속 제게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웃으며 당연하지. 내 결혼식이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과연 민준이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알고 있다면 이 가족은 정말 구제불능이겠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쉬러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죠. 문을 닫자마자 저는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오늘 녹음한 파일과 사진을 모두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빠뜨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손에 옥팔찌가 베개에 닿으며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더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내일 고모를 만나고 나면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이 100억 원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마음이자 제가 살아갈 힘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다음 날 아침 7시쯤 눈을 떴어요. 작은 방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그 틈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바닥에 놓인 혼수 이불이라고 적힌 상자를 비추고 있었죠. 왼손에 옥팔찌를 만지자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 준비물을 산다는 핑계로 일찍 나가서 10시에 카페에서 고모를 만나 증거를 보여드리고 계좌 동결과 반격 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거예요. 옷을 막 입었을 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시누이의 목소리였죠. 형수님, 주무세요? 엄마가 형수님, 짐 정리 좀 도와드리래요. 어제는 바빠서 못했으니까 오늘 자주 쓰는 물건은 꺼내놓으려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떠보러 온 거구나. 저는 얼른 아니, 일어났어. 들어와 라고 대답했어요. 시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손에 든 파란색 천 가방을 흔들며 웃었어요. 형수님, 짐이 이게 뭐예요? 엉망이잖아요. 제가 세면도구랑 갈아입을 옷이랑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 쓰기 편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침대 발치에 놓인 제 캔버스 가방을 뒤지려 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정리하는 척하며 말했죠. 아냐, 괜찮아. 내가 할게.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해야 나중에 찾기 편해. 저는 캔버스 가방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예비용 핸드폰과 주사용 핸드폰, 그리고 증거 사진이 담긴 예비용 핸드폰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절대 들키면 안 됐죠. 하지만 시누이는 손을 떼지 않고 가방 지퍼를 열더니 어제 제가 가져온 캐시미어 목도리를 꺼내 들었어요. 형수님, 이 목도리 정말 예쁘다. 캐시미어 맞죠? 비쌌겠다. 그녀는 목도리부터 핸드크림,
지갑까지 가방 안의 물건들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얼마 안에 그냥 평범한 브랜드야. 저는 그녀의 손에서 지갑을 빼앗아 협탁 서랍에 넣었어요. 지갑에는 현금밖에 없어서 서랍에 넣어두는 게 안전하겠다. 저는 일부러 지갑을 눈에 띄게 둬서 그녀의 시선을 가방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시선은 여전히 캔버스 가방에 꽂혀 있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제주 사용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형수님, 이 핸드폰 몇 년 썼죠? 새 걸로 안 바꿔요? 요즘 새로 나온 폰은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온다던데 150만 원이 넘어서 너무 비싸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제 씀씀이를 떠보면서 제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아직 쓸만해서 괜찮아. 멀쩡한데 바꾸면 낭비잖아. 네가 그 폰이 마음에 들면 나중에 민준이 결혼하고 나서 사달라고 해. 이제 장가가는 사람이니 누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신우이는 입을 삐죽이며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었어요. 오빠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형수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주 쓰는 은행 카드는 어디에 둬요? 제가 저번에 가방에 넣었다가 잃어버릴 뻔해서 이제는 아무데나 못 두겠더라고요. 드디어 본론이 시작됐군요. 저는 그녀의 의도를 모르는 척 옷을 개며 말했어요. 아, 내 카드는 몸에 안 가지고 다녀. 고모한테 맡겨놨어. 고모가 변호사인 거 알지? 평소에 내 자산을 관리해 주시거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까봐 은행 안전금고에 보관해 달라고 했어. 신우이는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럼 평소에 돈은 어떻게 써요? 매번 고모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게. 안 불편해. 핸드폰 결제 앱에 비상금 카드 하나 연동해 놨어. 몇십만 원 정도 들어있어서 장 보거나 할 때 쓰기엔 충분해. 중요한 카드는 전부 고모한테 있고. 저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어요. 저번에 한번 큰 카드를 들고 다니다가 마트에서 잃어버릴 뻔했거든. 다행히 빨리 알아채서 고모한테 부탁해 바로 정지시켰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뒤로는 무서워서 못 가지고 다니겠더라고. 저는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을 섞어 말했어요. 실제로 비상금 카드가 연동된 건 맞지만 주 사용 카드는 다른 가방에 있었죠. 일부러 제가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소용없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신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더 물으려 할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형수랑 짐 정리 다 했니? 얼른 나와서 아침 먹어라. 밥 먹고 형수한테 마트 가서 결혼식 장식 좀 사오라고 해야겠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의 부름이 저를 구해준 셈이었죠. 들었지? 어머님이 아침 먹으래. 짐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다 먹고 내가 장식 사올게. 어제 먹던 사과도 다 떨어졌던데 과일도 좀 사와야겠다.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을 지나칠 때 그녀의 시선이 제가 그 위에 올려둔 주사용 핸드폰에 꽂히는 것을 보았죠. 저는 얼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핸드폰은 챙겨야지. 물건 살 때 결제해야 하니까.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가 끓인 죽과 밖에서 사온 만두였어요. 민준이도 함께였죠. 제가 자리에 앉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형수님, 이따가 장식 사러 갈 때 테이프도 좀 사다 주세요. 어제 쓰던 게 다 떨어졌어요. 알았어. 저는 만두를 천천히 씹으며 곁눈질로 신우이가 여전히 저를 엿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침을 다 먹고 저는 캔버스 가방을 들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장 보러 다녀올게요. 장식은 큰 걸로 살까요? 작은 걸로 살까요? 리본은 무슨 색으로요? 장식은 큰 거 10개, 작은 거 20개. 리본은 빨간색, 분홍색 2개씩. 그리고 풍선도 2묶음 사와서 신혼집에 좀 불어놓자. 아, 참. 귤이랑 사과도 좀 사오고. 손님들 오시면 대접해야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고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해요. 9시 반쯤 카페에 도착할 것 같아요. 고모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그래, 난 이미 와서 창가에 앉아 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다녀올게요. 빨리 사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형수님, 저도 같이 가요. 혼자 그 많은 걸 어떻게 들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저를 따라와 고모를 못 만나게 하려는 속셈이겠죠. 아니야, 괜찮아. 물건도 별로 없고 차 트렁크에 실으면 돼. 너는 집에서 어머님 도와서 집 정리나 해. 그게 더 낫겠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형수 혼자 다녀오라고 해라. 너는 집에서 민준이 결혼식 때 입을 양복이나 좀 다려놔. 내일 입어봐야 하니까. 신우이는 그제야 고집을 꺾고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제 빠른 대처 덕분에 신우이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죠. 저는 카페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왼손으로는 핸들을, 오른손으로는 가방 속 예비용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든 녹음 파일과 사진이 오늘 고모와의 상담에서 제 가장 큰 무기가 될 테니까요. 고모를 만나 증거를 넘겨주고 계좌를 동결시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틀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초조해지는 건 그들이겠죠. 아침 출근 시간이라 길이 조금 막혔어요. 저는 핸들을 쥔 손가락으로 가죽 커버를 무의식 중에 매만졌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할까 봐 마음이 조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든든했어요. 익숙한 카페가 보이자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커피 향이 풍겨왔고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신 고모가 보였어요. 고모는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맞은편 의자를 빼주셨죠. 왔구나. 앉아라. 아침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따뜻한 우유 한 잔 시켜놨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발치해 두고 고모가 건네주신 따뜻한 우유잔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조금 놓였죠. 고모, 일찍 오셨네요.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예비용 핸드폰을 꺼냈어요. 증거는 다 여기에 있어요. 이 녹음 파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쪽지 사진도요. 고모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쓴 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가 사흘 안에 100억 권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목소리,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들떠서 말하는 목소리가 카페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어요. 이 녹음 언제 한 거니? 아주 선명해서 증거로 충분하겠구나. 어제 아침에 핸드폰 가지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나중에 신혼집에서 비밀번호 빼내려는 계획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저는 이어서 쪽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거예요. 제 계좌번호를 몰래 베껴 쓴 거죠. 고모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서류 가방에서 제가 전에 부탁드렸던 제 자산 목록을 꺼내 비교했어요.
계좌번호가 일치하는구나.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명백한 계획 범죄야. 그럼 지금 당장 계좌 동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도 당장 돈을 빼내려고 할까봐 불안해요. 걱정 마라. 이미 은행에는 연락해뒀다. 고모는 통화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주로 쓰는 금융계좌와 연동된 은행카드. 오늘 아침 9시에 내가 직접 은행 리스크 관리팀에 연락해서 자산 불법 이전 위험으로 긴급 동결 신청을 해뒀어.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언제쯤 동결돼요? 네가 예전에 나랑 같이 자산 공증을 받아뒀잖니. 그 예금이 모두 혼전 상속재산이라는 증명이 있어서 절차가 훨씬 빠를 거다.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이면 전부 동결될 거야. 동결 기간에는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절대 안 되니 그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도 한 푼도 못 빼갈 거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고모 말씀 듣고 공증 받아두길 정말 잘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여자들은 자기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야 해. 고모는 서류 가방에서 계좌 동결 신청서를 꺼내셨어요. 여기에 서명하거라. 내가 이따 은행에 직접 제출해서 절차를 더 앞당길게. 저는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서명을 마치자 고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계좌는 이제 안전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너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네. 아까 나올 때도 신우이가 따라오려고 하는 걸 겨우 막았어요. 돌아가면 분명히 또 떠보려 할 거예요. 그럴 땐 예전처럼 둘러대. 카드는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난다고. 아, 그리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안 들어있는 다른 계좌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그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그 계좌로 무언가 시도했을 때 그 기록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예전에 비상금으로 쓰던 계좌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들어있는데 그걸 제 주거래 계좌인 척 말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다. 고모는 핸드폰으로 연락처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김 형사님이다. 내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뒀으니 만약 그들이 네 핸드폰을 빼앗거나 비밀번호를 강요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이분에게 전화하거라. 저는 김 형사님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나서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와 10여 분간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카페 문 앞에서 고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그들은 내 돈을 절대 빼앗지 못해. 이번 일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모. 고맙습니다. 햇살 아래 왼손의 옥팔찌가 반짝였어요. 차갑기만 하던 옥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든든한 고모가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신혼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부러 마트에 들러 시어머니가 시킨 장식과 과일을 잔뜩 샀어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그거 사는데 3시간이나 걸렸니?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뒤지며 물었어요.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저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는 척 말했죠. 보세요. 큰 거 10개, 작은 거 20개. 리본이랑 풍선, 과일까지 다 사왔어요.
시누이가 다가와 봉투를 뒤적이더니 물었어요. 형수님, 마트 간 김에 은행은 안 들렀어요? 엄마 카드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던데.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모르는 척 되물었죠. 은행 안 갔는데? 마트랑 은행이랑은 꽤 멀잖아. 그리고 나 신분증도 안 가져왔어. 무슨 일인데? 아니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보지. 뭐.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라. 이따 민준이 오면 같이 장식 달자. 시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고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은행 얘기를 꺼내며 떠보길래 계획대로 둘러댔어요. 고모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잘했다. 계속 침착하게 행동하거라. 은행 쪽에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게. 저는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문에 기댔습니다. 이제 계좌도 동결됐고 증거도 충분하니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돈을 빼내려다 실패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죠. 작은 방에서 10분쯤 쉬었을까요? 예비용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백업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잠깐 나와보렴. 상의할 게 있다. 저는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넣고 왼손에 옥팔찌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제 자산 정보를 본격적으로 캐내려는 거겠죠. 방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네모 반듯하게 접은 종이와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 옆에서 장식용 스티커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힐끗거렸고 민준이는 여전히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죠. 어머님 부르셨어요? 이제 장식 달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서류 좀 작성해야 해서. 시어머니는 종이를 펼쳐 찻상 위에 놓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가족자산 등록부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예금액, 부동산, 금융계좌 정보 등을 적는 칸이 있었죠. 비고란에는 결혼식 참고용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이게 뭐예요? 결혼식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단다. 민준이 결혼식 때 친척들이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물어볼 텐데 미리 적어두면 대답하기 편하잖니. 그리고 너는 우리 집 맏며느리고 자산도 꽤 있으니 내 것도 같이 적으면 우리 집안이 더 돋보이고 민준이도 처가댁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민준이 체면이 아니라 제게서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속셈이겠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생각나는 대로만 적을게요.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볼펜을 건넸어요. 저는 볼펜을 받아들고 예금의 칸을 보며 일부러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금은 제가 관리 안 하고 고모가 다 해주셔서 대략 1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금융상품이 아직 만기가 안 돼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네요. 1억 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네, 그냥 작은 금융상품이에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고모가 가입해 주신 건데 수익률이 별로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금액 칸에 약 1억 원, 만기 미도래 이라고 적었습니다. 100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죠. 다음은 부동산 칸이었어요. 저는 자가일체, 임대 수익 없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은 3채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2채를 숨기고 임대 수익도 없다고 해서 그들의 기대를 꺾어버렸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할
금융계좌 정보 칸에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기억이 안 나는 척 말했어요. 계좌는 아마 오은행일 텐데 계좌번호는 기억 안 나고 끝자리만 1234였던 것 같아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이고요. 물론 제가 말한 건 5천만 원이든 가짜 계좌의 끝자리 번호였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참견했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 조금만 적어요? 전에 고모가 관리해 주시는 자산이 꽤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고모가 내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아이 낳으면 주신다고 꽁꽁 묶어두셨어. 나도 얼마가 있는지 몰라. 그때 민준이가 게임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걸 뭐하러 적어요? 처가에서 우리 집 재산 조사할 것도 아닌데 형수님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적게 적어서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그러는 거겠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민준이를 쏘아붙였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다 널 위한 거야. 저는 표를 다 채워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표를 받아들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신우이가 다시 물었어요. 형수님, 그 금융계좌 비밀번호, 핸드폰 결제 비밀번호랑 같아요? 저는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다른 것 같아. 고모가 엄청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줘서 나도 매번 물어봐야 해. 정말 귀찮다니까. 저는 일부러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나 좀 피곤해서 방에 가서 좀 쉴게요. 장식 딸 때 불러주세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알아낸 정보가 전부 가짜라니 지금쯤 1억 원에서 돈을 빼낼 궁리를 하고 있겠죠. 저는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고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가족 자산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서 제 정보를 캐내려 하길래 전부 가짜 정보로 적어줬어요. 고모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 아까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 주거래 계좌는 동결 완료됐고 가짜 계좌는 일부러 그냥 뒀다. 미끼로 쓰려고.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계좌도 안전하고 가짜 정보까지 던져줬으니 이제 그들이 함정에 빠지기만 기다리면 됐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 장식 달기를 마쳤어요. 모두 피곤하다며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척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등만 켜져 있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제 걔 계좌번호도 베껴뒀고 오늘 자산등록부도 쓰게 했어. 1억 원이라고 적었지만 내가 알아봤는데 걔가 차고 다니는 옥팔찌만 해도 몇 억은 된대. 돈이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민준이의 목소리인 거예요. 엄마, 진짜 돈 빼낼 수 있는 거 맞아요? 나 어제 봤던 벤츠 계약하려면 계약금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준이도 한패였다니. 평소에 순진한 척하던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예요. 뭘 그리 서둘러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바로 내 통장으로 옮길 거야. 벤츠는 무슨 더 좋은 차도 사줄 수 있어. 넌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그 돈은 원래 내 것이나 마찬가지야. 어디 굴러들어온 애가 우리 집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돼? 역시
엄마뿐이에요. 차 사면 바로 새 신부 데리러 갈 거예요. 처가댁에도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죠. 참, 누나는 어떡해요? 누나도 돈 달라고 할 텐데. 돈 들어오면 2천만 원 정도 떼주면 되겠지. 맨날 짝퉁만 들고 다니면서 집안 망신시키는데 진짜로 몇 개 사라고 해. 저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제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을 거예요. 시어머니, 시누이뿐만 아니라 민준이까지 이 가족 모두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물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나와 찻상 근처를 서성이며 중얼거렸어요. 1억 원일 리가 없는데 내일 다시 한번 떠봐야겠어. 걔 핸드폰을 한번 빌려서 볼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간 뒤에야 저는 소파 뒤에서 나와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비용 핸드폰에 방금 들은 대화를 모두 기록했어요. 민준이의 벤츠, 시누이의 명품 가방,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까지. 이제 이 가족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출장 갔던 남편이었죠. 남편은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 나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네가 없으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니? 민준이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 했더니 돈은 고모한테 있고 비밀번호는 모른다며 딱 잡아떼지 뭐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안 준다고 했어요. 정말 모르는 걸 어떡해요. 네가 모르는 게 어딨어. 자산 등록부에는 1억 원만 띡 적어놓고 내 그 옥팔찌만 해도 몇 억인데 우리를 바보로 알아? 남편은 짐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제게 소리쳤어요. 서연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민준이는 내 동생이야. 집안의 큰일인데 돈 좀 보태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 가족의 말만 믿고 있었죠. 당신 가족 체면이 중요하면 내 체면은요. 어머님이 제 계좌번호를 훔쳐보고 지혜가 제 비밀번호를 캐내려 하고 당신 동생은 제 돈으로 벤츠 살 궁리만 하는데 이게 당신네 집안 체면이에요.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는 발뺌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5천만 원만 민준이한테 보내. 그럼 이 일은 없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 평안할 줄 알아. 내가 왜요? 저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어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돈이에요. 당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우리 엄마 돈이지.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민준이한테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용 핸드폰을 꺼내 흔들며 말했죠. 당신들 내 돈 100억 원을 통째로 옮길 계획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여기 녹음 파일 다 있어요. 들어볼래요? 그리고 어제 당신 동생이랑 여동생이 내 가짜 계좌에서 돈 빼내려다 실패한 거 은행 CCTV에 다 찍혔다던데. 그것도 한번 볼래요?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네가 돈을 안 주면 우리 민준이는 장가도 못 간단 말이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모에게 전화했죠. 고모,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이혼해야겠어요. 고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잘 생각했다. 마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침에 누군가 내 가짜 계좌 카드로 은행에 와서 출금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단다. 그 기록 전부 증거로 확보해뒀어. 너는 일단 안전한 곳에 가 있어라. 저녁에 내가 찾아갈게.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서연아, 지금 어디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그들이 네 진짜 계좌까지 알아내서 PC방에서 조회를 시도했단다. IP 주소, CCTV 영상까지 전부 확보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모, 안 되겠어요. 내일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증거를 전부 출력하고 김 형사님께도 연락해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어디야?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내일 가족 모임에 와서 친척들 앞에서 똑똑히 사과해.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갈게요. 가서 당신네 가족이 내 돈을 어떻게 훔치려 했는지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 다음 날 약속된 식당의 방으로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친척들이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돈이 많다면서 도련님 결혼하는데 좀 보태줘야지. 저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고 들고 온 서류철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백억 원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장서방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하며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어요. 제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 사진, 은행의 출금 시도 기록, 그리고 PC방의 계좌 조회 기록까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준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했죠. 바로 그때 제가 신호를 보내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자산 이전 혐의로 박순자 씨, 이지혜 씨, 이민준 씨를 조사해야겠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죠. 안도 재능.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누이와 민준이는 울며 불며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제 100억 원은 혼전 상속 재산으로 공증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그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고 오히려 제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준이는 벌금형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았어요. 그 일로 친척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아무도 그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 후 제 돈의 일부를 여성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작은 국수집을 연 언니, 아동복 쇼핑몰을 시작한 동생, 그들이 제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옥팔찌를 만지며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100억 원보다 훨씬 더 값진 저만의 행복이니까요.